열린 토론. 안녕하십니까. KBS 열린 토론 배종찬입니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추가로 지정된 두 차례 변론 중 9차 변론 끝이 났습니다. 윤 대통령은 헌법재판소까지 왔다가 변론에 참석하지 않고 구치소로 돌아갔는데요. 어제 열린 탄핵 심판 9차 변론 주요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시간표에 따라 정치권에서는 조기 대선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 야권에서는 명태균 특검법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과 정치권의 조기 대선 공방 2부에서 살펴보겠습니다. KBS 열린 토론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치열한 토론 속에서 더 나은 세상을 찾아갑니다.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오늘 토론 함께 해주실 네 분 소개합니다. 서정욱 변호사 나오셨고요. 예, 안녕하세요. 장유미 변호사 자리해 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최수영 시사평론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수영입니다. 최창렬 용인대 특임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KBS 열린 토론 문자로 참여하실 분은 샵 9730으로 의견 남겨주실 수 있고요. 단문 50원, 장문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붙습니다. KBS 1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에서도 함께할 수 있으니까요. 많이 들어와 주시고 구독 꾹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많이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헌법재판소 윤 대통령의 변론 기일 20일 이설 10차 변론 연기 요청을 했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내일 열릴 10차 변론 증인 신문 시간을 1시간 늦춰서 오후 3시에 시작하게 되는데요. 자, 일단 헌법재판소의 진행 일정 지금 상당히 여야 간의 반응은 다릅니다. 어떻게 보시는지 먼저 최창렬 교수님부터요. 지금 여당의 생각은 그리고 이제 윤 대통령 측에서는 너무 진행이 빠르다, 속도전하고 있다 이런 얘기는 하는 것 같은데 글쎄 이제 오늘 내일이죠. 내일 20차가 끝나고 네. 더 이상 이제 증인을 채택하지 않으면 다음 주에 최후 의견을 듣고 최종 의견을 듣고 마무리할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평의가 한 2주 정도 걸리면 노무현 전 대통령이 14일 걸렸고 예. 변론이 끝난 다음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11하루 걸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평일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종국 결정을 했었는데 그렇게 따지면 그런 예정대로 만약 간다면 모르죠. 그 중간에도 변수가 생기고 증인을 채택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추가로 그렇게 된다면 그냥 90일 정도 되는 거거든요. 12월 14일 날 탄핵 소추가 의결됐으니까 그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가 비슷해요. 90일 정도 걸렸고 노 대통령은 빨랐고 말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빠른 것도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처음에 검찰과 공수처의 검찰 소환에 불응하면서 말이죠. 시간을 많이 지연됐어요. 그래서 변론기이 좀 짧아진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전체적으로 볼 때는 저는 크게 무리한 진행은 아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네. 무리한 진행 일정은 아니다라는 말씀 주셨고요. 차승 평론가 어떻게 보시는지요? 무리한 진행은 아니라고 이제 헌재 측에서는 그렇게 강변하고 싶겠으나 우리가 재판이라는 것이 이제 그 절차적 그러니까 과정의 결과도 중요하게 공정하게 보여야 되겠지만 공정하게 보이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잖아요. 그런 예. 측면에서 과연 지금 이게 공정하게 보이느냐라는 질문에는 아마 헌재가 그렇게 자신 있게 답을 못할 것 같아요. 그리고 내일 변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쨌든 형사재판의 준비기일 때문에 출석하는 것 때문에 좀 하루 연장시켜달라. 먼저 이게 지난달 3일에 이건 형사재판이 잡혔거든요. 준비기일이. 그렇다면 헌재 측은 이게 추가 10일 내일 잡힌 거는 이후에 잡힌 건데 그렇다면 사실은 보면은 이게 그 증인들이나 피의자들이 출석보다는 사실 준비에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예. 그런 걸 감안한다면 첫 준비기일인데 이런 측면에서 조금 그 지금 13명의 대통령 변호인단이 있다 하지만 사실 헌재와 이걸 양쪽을 다 이렇게 가라앉는 게 쉬운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걸 뭐 다음 주쯤으로 한번 연기해 줬어도 큰 문제가 없었을 텐데 아마 어떻게 그 역산해 가지고 날짜를 미리 정해두고 좀 서두르는 게 아니냐 하는 그런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어서 물론 예. 내일 뭐 증인심리 추가 채택에 대해서 하긴 하겠습니다만은 좀 이런 과정들의 전체적인 모습들이 뭔가 헌재가 어떤 그 좌표점을 찍어놓고 좀 서두르는 듯한 모습을 보여서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 사후적 정당성에 대한 그 논의가 있을 때 조금 좀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들어요. 예.
장 변호사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10차 변론 연기가 받아들이지 않은 부분 그리고 전체 이 변론 일정 뭐 속도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일단 그러면 재판을 받는 다른 당사자들을 법원이 어떻게 하는지를 보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를테면 그런 거예요. 판사님, 제가 지금 10시에 재판이 있어서 2시 재판 못 오겠습니다. 옮겨주세요. 라고 하면 판사가 이 변경기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저희가 그런 이유로 재판이 중첩된다는 이유로 하는 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한 10시 반 재판이 있는데 뭐 서부지방법원에 11시 재판이 있다. 뭐 이런 경우예요. 촉박한 경우. 그래서 재판부가 어떻게 했습니까? 2시를 그러면 충분히 구속 취소 신문도 하고 이 공판 준비 기일에 대해서도 임해라. 그리고 3시로 연기해 주겠다라는 건 이건 대단히 통상적이에요. 왜냐하면 법 앞에 모두 평등한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만 이 법률 앞에 그리고 이런 관행 앞에 예외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헌재가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례적인 선택을 했다 이렇게 평가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아까 최창렬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다른 전직 대통령들과 저울질 해봤을 때 네. 이게 대단히 빠른가 아니요. 오히려 헌재에서는 추가로 증인을 부르는 것까지 다 받아줬습니다. 증인을 추가로 다 입증 계획이 서구했는데 잘 안 받아들여줘요. 원래는. 그런데 왜 그랬을까? 이게 마치 헌재를 공격하고 하면서 나중에 불복하기 위한 하나의 시그널로 읽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입증 취지가 동일합니다. 그리고 불렀던 직책과 다 겹쳐요. 심지어 홍장원 전 차장 같은 경우에는 한번 불렀던 사람이고 이 정도면 소송 진행상 대단히 편의를 좀 봐주는 편이라는 평가가 맞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서정훈 변호사는요? 보통 사건은 이제 그 재판이 한 10분에서 뭐 1, 20분 하면 이게 끝나는 게 대부분이니까 오전하고 이게 오후에 잡아돼요. 그렇지만 이제 대통령의 구속 취소는 엄청나게 쟁점이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걸릴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그 구속영장 실질 심사할 때도 어떤 경우는 이게 8, 9시간도 걸리고요. 구속 취소가 어떻게 적법성부터 사유가 이제 해소됐느냐. 충분하게 변론하다 보면 충분히 저는 오후까지도 갈 수 있고요. 그다음에 무엇보다 변호인들은 대부분 겹치거든요. 그러면 이게 2개를 다 준비해야 되잖아요. 준비 절차도 이게 변호인들이 참여해서 뭐 증거 인부라든지 여러 가지 이것도 이게 준비해야 되고 또 오후에 얼마나 중요한 3명이 옵니까? 변호인들의 저는 변론권도 좀 이게 침해될 수 있고 대통령의 방어권도 침해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전반적인 그 서 변호사도 다른 분들 말씀하셨으니까 이 변론 일정은 어떻게 보십니까? 10차로 종료되는 부분 또는 추가로 있어야 된다라는 국민의힘의 주장도 있는데요. 예를 들어 이게 박근혜 대통령은 17자까지 갔는데요. 그런데 이번에 내란이라는 건 어마어마하게 중대한 범죄예요. 사형 무기밖에 없는 게 중대한 범죄고 그다음에 진술이 계속 많이 바뀌고 있어요. 특히 홍장원의 진술, 그다음에 곽종건 특전사령관의 진술이 많이 바뀌고 있잖아요. 조금 이게 한 1, 2주 더 하더라도 하루에 정인 3, 4명 불러요. 그럼 일주일에 8명 부릅니다. 좀 이게 1, 2주 더 하더라도 충분하게 진실을 팩트를 규명해서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게 필요하지. 왜 저는 이렇게 서두르는가. 특히 문영배 이미선 재판관도 4월 18일 퇴임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맞춰도 4월 10일까지 놓도 되는데 거기에 봐도 이게 너무 이상하게 빨라요. 결국 이재명 대표 출마 여부. 이재명 대표가 이제 3월 달에 선고되잖아요. 저는 거기에 맞춰서 헌재가 졸속 서두르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9차 변론은 증인들이 출석하지는 않았고 이 서면으로 자료로 이렇게 이제 변론을 한 내용인데 9차 변론 내용 좀 집중적으로 좀 짚어보겠습니다. 가장 크게 쟁점이 됐던 것이 바로 조지호 경찰청장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장 변호사님, 어제 국회의원들을 체포하라 지시했다는 조지호 경찰청장의 검찰 수사 기록이 공개되자 윤석열 대통령 측의 조대현 변호사가 항의를 하면서 퇴장을 했습니다. 뭐 정거 채택이 부적절하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한 것인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이게 굉장히 생생한 이 진술 내용이 읊어진 거죠. 그래서 일각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 기일이 어떻게 진행되는 기일인지 누구보다 잘 아는 거예요. 증거 조사 기일이라는 건 영상이 있으면 그걸 재생을 하고요. 조서가 기록으로 돼 있으면 그 요지나 그 원문을 낭독하는
형태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지휘를 실제로 그날 계엄 당일날 지시를 받았던 경찰청장 내지는 이 지휘관들, 사령관들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진술이 나올 걸 저어해서 혹시 이 자리를 회피한 거 아니냐라는 분석이 나올 정도인데 이 사실상 굉장히 구체적인 진술이 확인된 거죠. 조지호 경찰청장 그렇습니다. 그날 대통령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더니 조 청장 국회에 들어가는 국회의원들 다 잡아 체포해. 이 국회의원들 불법이야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동아일보 단독 보도를 보면 이 실제로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을 보면 6번씩 닥달을 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대통령이 그날 국회의원 체포와 관련해서. 그러니까 이 대리인단 중에 한 분이 문을 박차고 사실상 나갔다. 뭐 가방을 들고 나갔다라고 하는데 이건 통상의 대리인이 하기 상당히 힘든 행동이에요. 예. 왜냐하면 이게 저희도 재판하다가 재판부에 어떤 재판 진행에 불만을 갖거나 이러는 경우들도 왕왕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을 하지 않고 어떻게든 이 판사의 심기를 거스르지 않으려고 하는 건 우리 의뢰인을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좀 생각이 짧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럼 법리에 맞는 주장을 하면서 나갔느냐. 피신조서, 이른바 피의자 신문조서를 보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형사소송법이 준용된다고 해서 형사 절차 그대로 진행하는 징계 절차가 아니에요. 헌재의 탄핵심판 절차는요. 그리고 법률도 현재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에서만 이 형소법을 준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형사 절차는 사람을 피고인을 사형까지도 처할 수 있는 그런 절차예요. 예. 증거조사가 대단히 엄밀해야 되는 이런 부분과 차별점에 대해선 함구하고 이렇게 현장을 나간 것은 좀 적절하진 않아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반박 안 할 수 없는데. 서면에 좀 잠깐만요. 바로 발언 기입될 텐데 내일 일단 조지호 경찰청장이 10차 변론에 나올 것으로 그렇게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예. 자, 어떻게 보시는지요? 뭐 강제 구인이 됐으니까 당연히 놓을 거고요. 이거는 일단 이게 박근혜 대통령하고는 비교하면 안 돼요. 2020년에 형소법이 개정이 돼서 검사 조서도 이제 당사자가 인정 안 하면 증거를 못 쓰니까 법이 바뀌었죠. 따라서 이게 박근혜 대통령 비교하면 안 되고요. 더 중요한 거는 헌재법 32조입니다. 악법도 법입니다. 뭐냐면 이게 재판, 소추, 수사 중인 기록은 송부촉탁을 할 수 없다. 법에 돼 있어요. 그런데 헌재는 시행규칙에 있다는데 시행규칙은 원본이 안 될 때 등본할 수 있다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가능한 문서 범위 내에서 원본 안 될 때 등본 이 뜻이지 아예 수사 중인 걸 달리할 수는 없어요. 실제 이창수 검사장 사건에서도 고금이 안 좋습니다. 제 말은 입법론적으로는 아니 헌재가 수사 기록을 보고 징계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저는 입법론적으로는 바꿀 여지가 있다 봐요. 그럼 토론해봐야 돼. 그렇지만 현행법에 분명히 안 된다고 되어 있는 걸 받은 것부터 조지호 기록을 받은 것부터가 헌재법 32조 위반이고 그다음에 증거로 쓰는 거는 이거는 형소법 위반이다. 우리 장 변호사님은 아니 뭐 헌재 소송의 성질상 탄핵 재판인데 이게 뭐 형사법처럼 엄격하냐 하지만 저는 달리 봐요. 이 대통령을 파면하고 안 하고 정말 이게 형사재판만큼 중요합니다. 네. 특히 증거법칙은 헌법의 대원칙이에요. 위법 수집 증거든 전문 증거든 이런 게 법칙은 헌법의 대원칙으로 저는 헌재 재판도 적용돼야 된다고 봅니다. 네. 제가 조금만 잠깐만요. 장현미 변호사에게 한 가지만 확인하고 네, 발언하십시오. 네. 내일 이제 조지호 경찰청장이 나올 예정인데 네. 어제 9차 변론에서 다뤄졌던 검찰 조서의 발언 내용과 증언 내용과 같으면 상관이 없을 텐데 네네. 만약에 검찰 조서의 내용과 내일 헌법재판소에 나왔을 때 조지호 경찰청장의 발언이 다른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뭐 윤석열 대통령으로서는 일정 부분 소기의 성과를 거둔다고 평가할 수는 있을 텐데요. 지금까지 사령관들도 쭉 나오면서 왜 이렇게 검찰 진술과 다르냐라고 하지만 아주 세부적으로 따져보면요. 정말 주요한 사실 이를테면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같은 경우에 체포 지시가 있었냐 할 때 없었습니다라고 명시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제한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여인영 전 사령관도 본인이 이제 죄책과 관련된 부분은 답변이 제한된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고 홍장원 씨한테 체포조 명단을 뭐 체포조란 표현을 쓰지 않았습니다만 위치 추적과 관련해서 협조 요청을 했다라고 합니다. 조지호 경찰청장한테도 그렇다고 하고요. 저는 조지호 경찰청장도 본인의 진술과 관련해서 만약에 답변을 최소화한다면 이 정도 톤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일단 지금 2020년도에 형소법이 개정된 게 맞습니다. 검찰 조서의 진정 성립과 관련해서 내용 부인을 하면 증거
증거로 못 써요. 형사법 절차에서 그렇다는 겁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추천한 정영식 재판관이 설명한 부분이 있어요. 뭐라고 했느냐. 2020년도 형사법이 이 바뀐 이후에 그럼 검찰 조서를 증거로 쓰지 않았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검찰 탄핵에서 이상민 전 장관의 탄핵 심판 절차에서 다 증거로 썼다라는 게 정영식 재판관의 설명 내용이고요. 보수 언론과 보수 일각, 국민의힘 일각에서 헌법재판소법 32조 때문에 헌재가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는 주장을 상당히 많이 합니다. 그 조항은요, 실제로 그 헌재에서 탄핵 심판 때 사용하는 그 사건의 쟁점이 다른 사건, 다른 재판에서 하고 있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아요. 예. 뭐 그럴 때 형사 재판이 진행 중일 때 형사 재판에 있는 원본 기록을 갖고 와서 써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해석됐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법 규칙에서 원본을 다른 재판부가 그러면 재판을 어떻게 합니까? 탄핵 심판만 재판이 아니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제한하라는 취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인 규칙이 있습니다. 네. 최순 평론가는 어떻게 보십니까? 구차 변론에서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 측에서 헌법재판소가 검찰 조사를 채택하는 것은 불공정하다 이렇게 제기하면서 나갔는데 네. 이렇게 제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아니 이거 제기한 분이 헌법재판관 출신 아닙니까? 지금의 헌재 재판관들보다 선배 재판관들이에요. 재판관이에요. 그러면 이분이 정말 부당한 문제를 제기했겠습니까? 지금의 법률적인 부분은 두 변호사가 지금 논박을 하셨으니까 제가 하진 않는다고 하더라도 자 이렇게 됐을 경우에 그건 우리가 이미 논한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제고할 가치가 없다. 근데 보면은 이제 헌법 재판관들 특히나 이제 문영배 소장 같은 경우 보면 검사에 관한 국회 소추인단의 조금 얘기라든가 그런 데 대해서는 좀 약간 관용적인 모습을 보이는데 대통령 측의 변호인단이 하는 얘기에 대해서는 조금 박절하지 않느냐는 인상을 줄 정도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과정에서 이제 법률과 법률들의 논리가 부딪히는 과정은 있겠지만 네. 최소한 결과적으로도 사후적으로 많은 국민이 납득할 수 있고 그다음에 동의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과정의 절차성에 좀 천착해 본다면은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숙고하고 좀 더 논의하고 평의를 거쳐서 할 수도 있을 텐데 그렇게 단칼에 자르는 모습 물론 이제 조대현 변호사가 나간 것에 대해서 저도 뭐 그렇게 잘했다고 할 수는 없겠으나 예. 그렇게 박절하게 단칼에 자르는 게 과연 그게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헌재의 모습인지 한번 되묻지는 않을 수 없어요. 최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최수영 평론가께서는 헌법재판소의 공정성 문제를 또 강조하셨습니다. 제가 지난주 이 시간에 한덕수 국무총리는 증인 신청을 좀 받아줬으면 좋겠다 그 얘기를 했던 기억이 예. 나거든요. 근데 받아줬어요. 이제 그만큼 이제 홍장원 차장도 받아줬고 제가 알기에는 헌재에서 한번 나온 증인을 또 채택하는 경우가 많지 않다고 알고 있거든요. 근데 채택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헌재에 대한 여러 가지 비판들, 국민의힘 측에서의 비판 그리고 헌재의 공정성에 대해서 문제를 계속 제기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헌재의 공정성뿐만이 아니라 이 사건이 시작되고 난 다음에 공수처의 수사권 문제부터 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이의가 제기돼 왔어요. 이의 신청도 기각됐고 체포적 부심도 윤 대통령 측에서 얘기했던 서울중앙지법에 의해서 기각됐고 말이죠. 네. 그리고 나서 또 헌재에 대한 공정성 문제를 삼는데 제가 볼 때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을 반대한 입장에서 볼 때는 비판받을 점이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뭐 일주 정도 더 할 수 있는 건데 헌재 판단은 일주 정도 증인을 신청한다 하더라도 큰 의미가 없다고 판단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보세요. 또 나온다 하더라도 지금 형사재판 중인 사령관들 답변 제한된다는 거 아닙니까? 일부는 좀 약간 번복도 했지만 김현태 특임단장의 경우는 말이죠. 150명이나 숫자도 거론도 했어요. 답변도 제한된다고 얘기하고 조금 다른 얘기는 했습니다만 전반적인 맥락은 대통령이 체포를 지시했다. 문 쳐부수고 들어가도록 끌어내라. 이런 게 일관되고 있다고요. 그러면서 볼 때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은 이 상황에서 더 이상 변론을 기일을 늘리고 이러는 게 의미가 없다고 보는 것 같아요. 일방적인 그런 비판을 좀 무릅쓰고서라도 진행하는 게 맞다. 그렇게 판단한 것 같고 특히 나중에 자꾸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보수 진보할 거 없이 인용이 됐든 기각이 됐든 이 불복에 잘할 간다 이런 말 너무나 위험한 말이에요. 헌재에 대한 비판할 수 있죠. 재판부의 어떤 재판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비판할 수 있듯이 말이죠. 네. 존중을 하지만 비판할 수 있듯이 얘기할 수 있어요. 왜 이렇게 빨리 진행하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자꾸만 레벨업이 되는 것 같아요. 요즘 빌드업이라는 단어 많이 쓰던데 이게 불복한다는 단어가 이렇게 심심치하게 나온다는 건 말이죠.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부정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짜는 제도적 디자인입니다. 국회에서 결정된 거지만 결국은 몇 명에 의해서 그 결정을 따르게 만드는 거. 이게 대한민국 국민의 결단이에요. 근데 헌재의 결정이 문제가 있다. 신속하다. 지나치게 공정하지 못하다고 해서 불복에 잘할 간다? 그 자체는 법치주의 부정이죠. 알겠습니다. 예.
자, 어제 또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인천 연수구와 경기도 파주시의 선거구 투표 관리관과 참관인 등 이 정인 요청했습니다. 이게 부정선거 관련된 부분인데 탄핵 심판에서 이게 계속 이제 제기되고 있는데 일단 최수영 평론가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지금 부정선거 결국은 이제 제가 보기에 이 연수구는 이제 민경욱 의원에 대한 전 의원에 대해 그 문제 삼는 그런 부분 같고요. 뭐 파주시도 그런 연장선상에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저는 이미 큰 부정선거 문제는 큰 틀에서 지난번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과 국정원 그 백전 차장이 나와서 저는 어느 정도 가닥을 잡았다고 봐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선관위가 사실은 사무총장이 현재 출석해서 공식 입장을 낸 거고 대법원 판결 등등을 들어서 그다음에 국정원 입장에서는 우리가 보안 시스템은 했지만 전수조사는 못했다. 네. 그런 측면에서 여러 가지 관리 부실의 의혹은 있으나 이걸 부정선거로 직접 연계할 증거는 없었다는 식의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는 이게 더 쟁점은 되지 않을 거라 봐요. 그리고 이 부정선거 부분은 탄핵 소추 사유에도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 측도 계속적인 어떤 사실 검증을 통해서 한번 해보자는 그런 의도가 있지. 이게 뭐 이 판을 뭐 이렇게 좀 흔들거나 바꿀 수 있는 예. 게임 체인저 역할은 할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저는 뭐 이 부분에 대한 검증보다는 오히려 저는 내란과 그런 어떤 뭐 그 헌법 질서 전복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사실관계를 다투는 게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에 대한 명분을 이야기할 때 부정선거의 심각성 또 그렇죠. 중국까지 거론하면서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거든요. 최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헌재 측에서는 대통령 측에서 요구한 중앙선관위 사실조회도 기각을 했습니다. 이게 어떤 식으로든 탄핵 헌법재판소의 심판에서 영향과 작동을 할까요? 아니면은 그냥 이건 뭐 유야무야 되는 걸로 봐야 될까요? 일단 부정선거는 우리 최수영 평론가 지금 말씀처럼 헌재의 쟁점 사유가 아닙니다. 비상계엄 선포의 위헌 위법성 그리고 포고령 1호의 위헌 위법성 여부 그다음에 헌재 선거관리위원회 병력이 들어간 것 정치인 체포 지시가 있었나 이런 것들이 쟁점이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과연 헌법과 개헌법이 위반되는가를 보는 거거든요. 내란죄 맨 처음에 봤다가 내란죄는 이제 더 이상 형법은 따지 않기로 했던 거. 이게 자꾸 내란죄 철회했다고 그러는데 내란죄 철회가 아니라 엄밀하게 말하면 거기에 관련된 이게 다 내란에 관련된 것들이란 말이죠. 비상계엄 선포 예. 이런 위법 정신 체포시 이런 것들이. 근데 이러한 것들이 형법이 위반되는 걸 따지지 않기로 한 거예요. 이 말을 정확하게 해야 돼요. 근데 자꾸 내란죄 철회했다고 그러는데 그건 아니고 부정선거는 더욱더 그렇죠. 부정선거라는 게 원래 쟁점 사유도 아니고 단지 이 부분이 점점 이제 이 헌재 사건이 진행되면서 헌재 심판이 진행되면서 부정선거가 이 아스팔트 위에서 이게 더욱더 강화되기 시작했어요. 일부 유튜버들 중심으로. 그리고 대통령도 아닌 게 아니라 김영현 장관한테 그러고 김영현 장관이 곽정근 전 사람한테 그 유튜브 보냈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 뭐 부정선거 관련해 부단히 보냈다는 겁니다. 지금 보도에 의한 말이죠. 그러니까 대통령의 머릿속에 부정선거가 상당히 영향을 끼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탄핵을 남발한 거 민주당이 말하자면 국민의힘의 언을 빈다면 입법 독재한 거 예산 농단한 거 이른바 그런 것들과 더불어서 부정선거 음모도 이것도 부셔야 되겠다. 그게 선관위가 한 거 아니겠어요? 예. 어쨌든 간에 불법 이게 전 불법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정선거는 결코 이 탄핵 재판 전반에 영향 끼치지 못하는데 탄핵을 반대하는 태극기 집회가 점점 늘어나고 말이죠. 규모가 커지고 거기에 나와 있는 분들에게 상당히 영향을 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서재 변호사. 예, 저는 이게 가장 중요한 쟁점이 부정선거 문제라 보고요. 왜냐하면 이게 선관위 침탈이 탄핵 사유면 진짜 선관위 군대를 보낸 게 정당하냐 안 하냐 따져봐야 되잖아요. 근데 이번이 마지막 기회예요. 진짜 이거 안 하면 이게 전 국민 중에 상당수가 의혹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아요. 이번이 저는 해소할 마지막 기회다. 그러면 이게 시간이 많이 걸리느냐? 그건 아니에요. 대통령 측에 정인 한 4명 받아줘봤자 이게 하루면 되고요. 그다음에 검정 2군데 하는 거 오래 안 걸립니다. 제가 보기에 일주일도 안 걸릴 이걸 이번에 덮어버리면 두고두고 이게 부정선거를 믿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 사람들 의혹을 어떻게 하죠? 저는 사회적 갈등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이번에 대통령 측이 원하는 거는 다 받아줘도 며칠 안 걸리기 때문에 충분히 한번 규명해서 이렇게 넘어가야지. 그냥 무조건 이게 다 기각하고 믿어라. 부정선거 없다. 믿어라 하면 이게 다 믿습니까? 알겠습니다. 저는 이게 문제가 있다 봐요. 장 변호사님. 네.
120건이 넘는 대법원 사건에서의 확정 판결이 나와도 믿지 않고 있습니다. 부정선거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신청한 증인들 이름조차 특정하지 못했어요. 지금 선거구 투표관리관, 참관인 누군지 모르잖아요. 윤석열 대통령.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증거 신청하는 겁니다. 성명 불상자에 대해서 불러주세요. 이걸 어떻게 부릅니까? 그리고 이를테면 의혹의 내용이 이런 겁니다. 네. 연수구에서 이 종이가 어떻게 하나도 안 접힐 수가 있지? 이 부분이 이거 위조된 거냐? 기억 형상 종이 아니야? 이런 취지의 주장을 해요. 대법원에서 봤을 때 접힌 흔적이 다 나왔다는 거예요. 이 대리인단은 부정선거에 관련해서 구체성, 실질성이 있다라고 주장하면서 투표용지까지 제시했습니다. 그 투표용지 누구를 찍은 건 줄 아세요? 국민의힘 소속을 찍은 투표용지였어요.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부정선거 입증할 필요성, 저는 큰 소리를 낸다고 무리한 주장을 지속적으로 낸다라고 해서 사법부가 우리 사회가 그걸 수용하고 진짜 검증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정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심지어 국정원에서도 대법원에서는 120건 이상, 국정원에서도 대통령의 대학교 동문까지 다 없다라고 증언대에서 재판에서 이야기하는데 이걸 검증하는 알겠습니다. 건 맞지 않습니다. 네. 내일 이제 10차 변론이 있습니다. 더 변론이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는데 상당히 주목받는 증인들이 나옵니다. 최평론가님, 네. 한덕수 국무총리,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인데 어떤 인물의 어떤 내용이 가장 주목할 내용이 될 것으로 보시는지요? 뭐 일단 세 분이라 뭐 각자의 전 특장점이 있을 거라고 좀 봅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홍장원 전 차장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어제인가요? 이제 그 모 종편사에 나와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근데 거기서 벌써 5번째 메모지를 또 꺼내듭니다. 그 5차 이른바 메모 논란이에요. 그리고 본인이 이제 그 국정원이 제기한 CCTV를 보고 자기 기억에 또 오류가 있었다고 인정 또 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과연 그분의 말은 어디까지 신뢰해야 하는가? 근데 저는 왜 홍장원 차장이 중요하냐면은 홍장원 차장이 싹 다 잡아들여 그 얘기 한 다음에 바로 그날이죠. 그걸 공개하고 그 당시 민주당의 김병기 의원이 또박또박 국회 복도에 서가지고 기자들 앞에서 이름 불렀던 걸 기억할 겁니다. 네. 누구 특정해서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어마어마한 충격을 받았어요. 그게 바로 내란이라는 등식을 바로 이꼴을 시키면서 그게 내란죄 프레임이 돼버렸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까지 잡아들이라고 얘기했던 게 들어오면서 여권이 분열되기 시작했고 그게 탄핵 안으로 여권이 정말 그 탄핵안을 통과시키는데 동력이 돼버렸어요. 그 중차대한 그 메모가 지금 오염 논란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례적으로 이제 이분에 대해서는 두 번째 이제 증인이 추가로 나오는 건데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저는 또 6번째 메모가 또 안 나온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렇다면 과연 이게 그 내란에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군이 투입하고 한 것이 하더라도 이분의 말의 폭발력이 내란 이꼴을 내란 그 계엄이 내란으로 바로 등치된 건데 네. 이 중차대한 이 트리거를 어떻게 이거 그냥 그 놔두고 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내일 저는 이분에 가장 주목해야 한다고 봅니다. 최승현 평론가는 홍장원 전 1차장에 주목해야 된다. 최 교수님은 내일 변론에 나오는 인물 누구 어떤 내용을 주목하시는지요? 뭐 홍장원 차장의 이제 메모를 가지고 이제 쟁점이 이제 많아질 거예요. 일단 또 부인을 하고도 오락가락하는 면이 있어요. 홍장원 차장 분명히 메모에 그 쓴 장소 아까 보니까 보도 보니까 공간 앞에서는 그냥 듣기만 하고 다시 청사에 들어가서 통화를 했다. 또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좀 신빙성이 떨어지는 건 분명히 맞습니다. 맞는데 그건 알 길이 없어요. 지금 이게 그 국정원에서 녹화 그 CCTV인가요? 그걸 공개를 해야죠. 공개할 용의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완전히 공개해가지고 저는 사실 그게 본질적인 그런 쟁점은 아닌 것 같은데 아무튼 이게 논란이 되고 있으니까 어디서 썼느냐가 말이죠. 예. 일단 국정원 CCTV 공개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 체포 지시 이 부분이 이건 여러 군데를 통해서 나와요. 제가 아까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이게 단순하게 국정원 1차장의 메모만 가지고 입증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조지호 총장이 내일 분명히 그런 얘기를 할 것 같고 한덕수 총리가 내일은 이제 그 국무회의 절차에 관련된 얘기가 많이 나올 것 같고 게다가 곽종훈 전 사령관 또 여인용 전 사령관의 그 메모 리스크가 있는 게 이 체포인 명단이다라는 메모가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다수의 방수사 관계자들의 검찰 진술 이런 걸 볼 때 홍장원 차장의 이 신빙성이 떨어지는 건 저도 인정을 하겠는데 왜? 말 자체가 엇갈리니까 스스로의 말이 말이죠. 번복되고 그러니까. 근데 그건 기억이 잘 안 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거예요. 조 총장이 여인영하고 통화하면서 말이죠. 조지호 총장이. 첫 번째 통화가 이재명 의원씩 쭉 불러주고
김동연 판사까지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때 이재명 무죄 때린 사람. 그리고 난 다음에 나중에 두 번째 통화에 나와가지고 그때 한동훈 추가다. 이게 여러 번 나온 얘기들이에요. 이게 검찰 조서에 나온 얘기 같은데 이거를 이제 증거를 채택했느냐 안 했느냐 아까 법리 논쟁이 있었는데 근데 이런 걸로 볼 때 이게 진실이 뭐냐. 그러니까 홍장원 매물 가지고 자꾸만 이 증언의 신빙성을 떨어뜨리는 이 시도 저는 그게 곧 전 그 효력을 발휘 못할 거라고 생각해요. 최 교수님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 중요한 것은 이제 체포 여부도 관건이 될 수 있는데 누구냐 심지어는 이제 한동훈 전 대표가 포함이 됐느냐 안 됐느냐 이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데 그 인물들도 대체로 일치한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대체로 일치한다. 사람의 정확성 여부는 다른 문제로 보시는지요? 저는 대체로 일치하는 것 같아요. 14에서 16명, 16명 정도의 숫자도 그렇고 이재명, 우원식, 한동훈 여러 명이 나오잖아요. 김민웅도 나오고 그게 대체로 일치합니다. 지금. 나중에 최종 이제 판결이 나와야지 알겠습니다만 그래서 홍장원의 이 매물 가지고 장소가 어땠니 뭐 하는 건 역시 이건 부차적이다. 그래서 내일 저긴 홍장원 차장의 발언이 정말 완전히 번복되지 않는 한 네. 저는 큰 흐름에서 영향을 끼치기 어렵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서재 변호사 어떻게 보시는지요? 저는 이제 명단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명단에게 이름을 불러주고 명단이 있은 것 같아요. 여러 사람 들었으니까.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게 위치 동향 파악입니다. 김용현 장관도 이게 인정하잖아요. 뭐냐면 이게 계엄 때는 중요 인물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위치 동향 파악이지. 이걸 체포 구금하면 하루짜리 계엄에 구금을 뭐 1년 할까요? 6개월 할까요? 현직 판사를 구금해가지고 그 비난 어떻게 할까요? 그게 만약에 체포를 진짜 하려면 치밀하게 계획돼서 분리 체포를 해야지. 막 구금 시설 어디냐? 수방서 비원 벙커냐? 어디냐? 막 그때 한 시대가 알아보잖아요. 정치인 체포를 이게 어떻게 합니까? 그 10몇 명 중에 한 명이라도 체포하려고 시도한 케이스가 있었습니까? 예. 없잖아요. 그러게 한 군데다가 막 30명을 체포해가 가다놨는다? 그러면 이재명 대표, 한동훈 대표 가다나면 진짜 밀란납니다. 제가 보기에 이거는 위치 동향 파악이 위치 추적으로 바뀌고 위치 추적이 체포 구금으로 바뀌는 이런 거예요. 따라서 이게 아마 여인의 사령관도 지적하시피 저는 홍장원 핵심 위정은 뭐냐? 바로 이게 위치 동향 파악을 구금 요청, 그다음에 방첩사 시설을 구금한다. 이게 저는 오염됐다 봅니다. 근데 위치를 왜 파악하죠? 체포할 의향이 없으면 왜 위치를 파악해야 됩니까? 대한민국 국회의장이 어디 위치하는 왜 알아야 돼요? 그 논리가 말이 안 된다고요. 그게 전제가 되니까 위치를 파악하라고 요청한 거 아니었겠어요? 알겠습니다. 이제 와서 실패하고 나니까 그게 하루짜리 하루가 될지 이틀 될지 1년 될지 누가 알았겠어요? 실패했으니까 이렇게 된 거죠. 다행인 거죠. 장현미 변호사께는 최수영 평론가 먼저 갔다가 네. 그 질문에 대한 의견 여쭐게요. 자,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 측에서는 강력하게 요구했던 것이 한덕수 국무총리를 정인에 포함시켜 달라는 것입니다. 최 평론가 보시기에 무엇을 확인하려고 하는 뜻일까요? 그러니까 두 가지죠. 그러니까 한덕수 총리가 그 국회에 나가서 간담회였다 국무회의가 아니라 근데 근데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또 김용현 전 장관, 이상민 전 장관 그리고 약간의 또 국무위원들에 대해서는 다시 또 그것이 어찌됐건 그 간담회가 아니라 나중에 다 11명이 모이면서 국무회의의 적법성을 갖췄다 얘기를 하고 또 예. 대통령 변호인단 측에서는 아니 그럼 국무위원이 그러면 대통령실에 올 때 회의하러 오지 그냥 놀러 왔겠느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의 이제 계엄의 적법성과 절차적인 정당성을 아마 한덕수 총리에게 물을 것 같고 또 하나 이제 한덕수 총리 입장에서는 대통령단이 기대하는 것 같아요. 그때 국정 상황이 정말 계엄을 할 수 있는 전시사변에 준하는 정치적 상황이 아니었겠느냐. 이 점에 대해서 한덕수 총리는 정부 출범 첫날부터 계엄 탄핵 때까지 이 정부를 운영했던 2인자였기 때문에 최소한 그런 점에 대해서 대통령 측보다도 더 객관적으로 좀 진술하거나 그런 사례를 들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어서 아마 꼭 이 한덕수 총리를 불러야 한다고 좀 집착한 것 같아요. 네, 두 가지를 확인하려고 한다. 비상계엄 절차가 적법했느냐 그리고 그 상황이 전시사태에 준하는 정도의 비상계엄 상황으로 보는지 장 변호사 어떻게 보시는지요? 왜냐하면 한덕수 총리가 이 계엄의 위법성에 쐐기를 박는 발언을 국회에서 했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그걸 한번 번복해 보고자 부르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위법성, 위헌성을 따질 때 절차를 보고 실체의 위법성을 보는 겁니다. 그런데 한덕수 총리가 뭐라고 얘기했냐. 이번 계엄은 절차적으로나 실체적으로 다 위법하고 적법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다면 절차적으로 국무회의 없었다라는 겁니다. 헌법상 계엄을 하기 위해서
대해서는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심의는 이 또 헌법에 이 요청하고 있는 요건이 있어요. 하나도 지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헌법재판관들이 왜 국무회의 당일의 상황에 대해서 묻겠어요. 그때 국무회의 간사는 입회를 했었는지 여부를 왜 판단하겠습니까? 이게 없으면 위헌적이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국무위원들의 부서는 헌법상 부서하도록 돼 있습니다. 네. 모든 그리고 국법상의 행위는 문서로서 하도록 돼 있어요. 헌법에 규정된 내용입니다. 이걸 하지 않았다. 그런데 한덕수 총리가 지금 나와서 사실은 했습니다라고 이야기할까요? 이분은 평생 관료로서 본인이 한 진술의 무게감은 최소한 자각할 수 있는 분입니다. 그리고 실체적으로 계엄의 상황이 법적으로 무르익었는가, 계엄 요건에는 해당하는가. 신원식 전 안보실장이 이미 증언대에 서서 이야기했습니다. 큰일 났다. 지금 김용현이 사고 치려고 한다라는 취지로 이날 이 작은 방으로 총리를 불러서 난리 났다라고, 문제가 상당하다고, 외국에서 한국 어떻게 보겠냐고 본인이 토로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상반되는 증언을 과연 한덕수 총리가 할까? 아마 어려울 겁니다. 그렇다면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으로서는 우호 증인으로 기능하기보다는 적대 증인으로 어쩔 수 없이 사실관계가 그러니까 그렇게 증언할 가능성은 매우 농후한 증인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장 변호사 말씀대로라면 윤석열 대통령이 상당히 불리할 텐데 어떤 점을 확인하려고 하는지 서정국 변호사는 어떻게 보시는지. 이제 국무회의 이 절차 부분이 상당히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중요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지금은 이게 더 불리할 건 없는 게요. 안 오면요. 정인 안 오면 이게 조서를 가지고 인정해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조지호 그 경찰청장의 조서만 보면요. 어마어마하게 돼 있잖아요. 근데 특이한 게요. 6번 전화했다는데 말이 좀 똑같아. 다 전부 다 체포해. 불법이야. 그 다음에 뭐 청장이 답을 하거나 뭔가 이게 통화할 때마다 내용이 좀 달라지고 뭔가 이게 지시 이행이나 이렇게 보고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6번 통화한 게 다 똑같아. 대통령이 싹 다 잡아요. 체포해. 이런 이야기거든. 너무 허술하단 말이에요. 그 조서를 보면. 네. 따라서 이게 불러서 반대 신문권을 그때 상황이 어땠는지 특히 조청장이 뭐라고 답을 했는지 대통령이 지시를 하면 복명복창하듯이 답을 해주지 될 거 아니에요. 답을. 곽종근 사령관도 씹어버릴 때. 그러면 이게 조청장도 씹어버리고 우리나라가 이런 나라입니까? 대통령이 정상적인 지시였으면 저렇게 이렇게 씹으면 안 되잖아요. 이런 걸 이게 내가 아마 추궁하면요. 저는 상당히 진술의 신빙성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대통령이 손해볼 일은 없다. 왜? 어차피 조서가 증거를 쓸 거니까. 이래 봅니다. 서 변호사님 국무총리 관련해서 좀 이야기를 해주신다면요. 국무총리도 그 최상목 대행은 더 애매하게 최상목 대행은 아예 실질적 국무회의가 아닌 것처럼 돼 있고요. 그런데 한덕수 대행도 애매하게 국무회의가 있었다는 건지 없었다는 건지 좀 진술이 애매모호하게 돼 있어요. 네. 이걸 이렇게 분명하게 아마 물어서 제가 보기에 대통령이 국무위원들 너 놀러 와서 대통령이 계엄 연기하면서 왜 11명 모았겠어요? 놀러 오라고 부르는 거 아니잖아요. 술 먹으러 오라고 부르는 거 아니잖아요. 따라서 저는 11명까지 기다렸다는 거는 국무회의가 됐고 5분이든 5초든 한 건 한 거예요. 시민은. 그다음에 회의록 만들라 해서 부서장 만들었고요. 근데 부서는 사후 부서가 돼요. 왜? 국방부에서 미리 부서 기한하면 정보세잖아. 그래서 대통령이 부서하려면 국방부에서 다시 기한하면 장관부터 총리, 대통령 부서하거든요. 네. 이걸 정리할 거예요. 알겠습니다. 방금 전에 서정국 변호사가 씹어버리다라고 표현한 것은 무시하다로 순화해서 전달을 대통령 변호인들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물었다고 하겠습니다. 네. 자 변호사님 요 질문을 하나 좀 드리겠습니다. 어제 국회입니다. 국방위 현안 질의에는 국회 단전 지시와 관련해서 엇갈린 증언이 있었습니다. 김현태 707 특임단장이 출석해 단전 지시는 대통령이 아닌 곽종건 전 특전사령관의 지시였다라고 주장을 했고 민주당 의원들의 곽 전 사령관 해유 의혹에 대해서도 뭐 의견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이른바 지금 이 민주당 의원들의 해유 지적되는 부분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일단 저는 김현태 특임단장이 거짓말을 한다라는 생각은 안 들고요. 논리적 정합성이 있어요. 예. 이건 객관적으로 봐야 되니까요. 본인한테 이 부분 단전 지시를 내린 거는 곽종근 전 특수전 사령관 내 바로 직속 상관이었다. 그리고 곽종근 전 사령관도 이거는 대통령으로부터 단전 지시를 내가 직접 받은 건 아니다. 그런데 맥락을 봐야 되겠죠. 흐름이란 걸 봐야 됩니다. 그럼 곽종근 전 사령관이 밑도 끝도 없이 당장 전기 차단해라라고 한 건 아니에요. 왜 그랬느냐.
윤석열 대통령이 계속해서 국회의원들 지금 빨리 끌어내. 지금 본회의장에 있는 사람들 끌어내라고 하니까 본인이 이거 테이저건이라도 쏴야 되나? 이거 문을 부수고라서도 들어가야 되나? 이거 어떡하지? 전전긍긍했다라는 거예요. 그 연장선상에서 단전 조치에 대해서 이 명령이 있었던 것을 보입니다. 이게 윤석열 대통령의 위법성을 불법성을 덜어줍니까? 아니요. 가중시켜주면 가중시켜줬지 유리한 방향의 증언은 최소한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회유와 관련해서 이야기가 나오는데 저는 예. 이를테면 두 가지 방향의 설득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가능성으로 보면 없는 사실을 이야기해달라.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건 가공하고 거짓을 얘기하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도 윤석열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입니다. 이 진술을 해야 되는 사령관들, 계엄군들, 현장에 나갔던 군 인력들, 현직 공무원들이에요. 대단히 증언하기 저어되죠. 그리고 겁이 나죠. 그래서 야당이 우리를 믿고 진실을 얘기해다오. 괜찮다. 진실을 얘기하는 게 역사적 사명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걸 회유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까? 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최선생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민주당 의원들의 해유설 아주 구체적으로 뭐 이야기되고 있기도 하고 어떻게 보시는지요? 아니 이제 사실 그거는 좀 민주당이 짚고 넘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부인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라 일종의 그때 이제 국회에 불러놓고 그러니까 최초에 가는 것도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김병주 의원하고 박선원 의원이 어찌됐건 부대 방문 형식으로 가가지고 마치 거기서 이제 유튜브 중계하는데 그 특전사령관을 불러놓고 앉혀가지고 거기서 그 자신의 유튜브 중계를 통해서 진술을 받아낸다? 이게 적절합니까? 그리고 국회를 불러내서 증언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일단 먼저 우리가 공익신고자를 우리가 해주겠다. 그러면 겁날 거 없다. 그리고 지금 상황 끝났다. 우리가 보호해주겠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변호사도 붙여주겠다. 아직까지 붙여주지 않은 걸로 뭐 파악은 됐습니다만은. 자, 이런 것들이 그럼 과연 당이 어떤 그 공적인 어떤 그 진술하는 사람에게 말하자면은 그 뭐 용기를 북돋아주는 예. 차원입니까? 아니면은 본인들이 의도하는 답변을 얻어내기 위한 판을 깔아 놓는 겁니까? 이런 점들이 경계가 매우 모호해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은 여기 대해서 부당하다는 소리 하지 말고 거기에 대한 좀 사실관계를 먼저 정확히 밝힌 게 좀 중요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KBS 열린 토론 잠시 로고 듣고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토론에 정답은 없습니다. 토론이 세상을 바꿀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질문은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질문으로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KBS 열린 토론. 세상을 바꾸는 질문, 열린 토론이 시작합니다. KBS 열린 토론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730 그리고 KBS 어플리케이션 콩으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KBS 열린 토론 2부 이어가겠습니다. 탄핵심판 9차 변론과 정치권 움직임에 대해서 토론하고 있습니다. 스튜디오에 최수영 시사평론가, 장유미 변호사, 최창렬 용인대 교수, 서정욱 변호사 네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최 교수님, 이건 좀 탄핵심판하고는 다른 이야기일 수도 있겠는데요.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가 승진 인사를 두고 이게 여야 공방이 상당히 있습니다. 민주당은 내란 연루 의혹이 있다면서 부적절한 인사다 이렇게 반발을 하고 있고 박현수 직무대리는 본인은 이 계엄이라는 초유의 상황에서 경찰국장으로서 사태 파악을 한 정도로 연락을 한 것이었다. 또 계엄 사실을 집에서 TV를 통해 인지하고 다시 출근했다. 일단은 이 인사가 이루어진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래서 지금 이게 논란이 있고 지금 의혹이 좀 있는 거란 말이에요. 여야의 주장이 다르고 게다가 지금 경찰청장을 임명하는 거기 때문에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 승진사인데 최상목 권한대행이 지금 헌법재판관도 2명을 임명했고 1명은 여야 합의가 안 돼서 임명을 안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보류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거는 여야 합의하고는 전혀 관계는 없어요. 인사권 행사하는 거니까. 대통령 권한대행이 권한대행이라 하더라도 일단 대통령이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 거니까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 상황이 지금 워낙 첨예하게 부딪히잖아요. 여당 야당이 그렇고 특히 이제 경찰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과연 행안부 경찰국장 이 자리에서 단순하게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통화만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들어요. 그럼 우리가 의혹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박 직무대리가 이런 굳이 이 계엄에 깊이 관여했다 이렇게까지 단정할 수 없다 하더라도 예. 뭔가 계엄 상황이 발생하고 난 다음에 발발하고 난 다음에 상당한 수준의 통화를 했거나 그렇게 연루될 가능성이 있다고 좀 봐요. 이건 나중에 규명돼야 될 부분이라서 이런 인사는 조금 미뤘으면 어떨까 생각이 좀 들어요. 미루는 게 나을 뻔했다. 저는 완전히 부적절했다고 단정은 안 하겠는데 아. 인사권 행사한 거니까 그런 일 없다고 본인이 얘기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 이런 부분들이 예민하기 때문에 인사권에 관련된 문제고 인사권 또 굉장히 적극적인 권한 행사 아닙니까? 그래서 조금 시간을 두고 당장 뭐 대통령도 지금 권한 행사를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조금 더 두고서 좀 인사를 했으면 어떻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서정욱 변호사는 이 인사건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러니까 지금 서울경찰청장이 이제 공석이라서 인사를 한 것인데 이렇게 인사가 필요했다고 보시는지 어떻게 보시는지요? 지금은 이제 이 인사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경찰이 전체 경찰의 인사 문제가 심각합니다. 지금 이제 그 총경 인사가요. 작년에 하기로 했다고 이게 밀리고 그래서 빠르게 이번 주 고담하게 총경까지 할 겁니다. 위에서부터 이게 인사를 해줘야 그래야 이게 밑에 또 이게 순차적으로 인사가 되잖아요. 지금 저는 최소한의 인사는 필요하다 봐요. 왜? 경찰 공무원들도 이게 다 인사가 상당히 십몇만 경찰이 다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위에서부터 수뇌부부터 해야 밑에 되잖아요. 따라서 저는 뭐 꼭 필요했던 최소한의 인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장희미 변호사는 이 점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 국회 상황입니다. 행안위에서 선관위 청문회 여당이 선관위의 선거 관리 문제를 지적하면서 청문회를 열자고 했는데 야당은 부정선거 선동을 따르는 거냐 반발을 했거든요. 이 선거관리위원회 청문회 필요성 국회 차원에서 어떻게 보시는지요? 헌재에서 한번 시시비비를 가려보자라는 윤석열 대통령 측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은 것과 같은 논리인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법원에서 120건 이상이 마침표가 찍혔고요. 국정원에서도 여러 방로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시뮬레이션을 하고 문제가 없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대통령께 보고까지 했는데 믿지 않는 사실 최정점에 있는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인 거죠. 이렇게 대한민국 시스템을 부정하고 다 틀렸다고 부인하는 상황을 그대로 용인해서 여기에 그대로 수용을 해준다? 그럼 국회가 나아갈 방향이나 국회의 몫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차주평론가는 지금 정치권에서 또 중요한 쟁점으로 떠오른 게 이제 명태균 특검법입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이 지금 전국을 더 옥죄기 위한 그런 시도다라고 이제 반발하고 있는 것이고 민주당에서는 정확한 또 수사가 필요하다 이런 상황인데 명태균 특검법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계엄 이후에 쑥 들어갔던 게 명태균 얘기 아닙니까? 근데 저는 이거 같아요. 갑자기 뜬금없이 이제 명태균 특검법이 야육당 이름으로 들고 나온 것이 저는 의도가 이해됩니다. 그러니까 먼저는 뭐냐? 이게 계엄 직후만 하더라도 대통령 탄핵은 뭐 불을 보도 명약 관하라고 다 생각했는데 이게 헌재 심리 과정을 통해서 뭐 진술오염서부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 지금 계엄은 내란이라는 이 도식화된 등식 프레임이 깨져나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파의 에너지도 지금 광장으로 집결하고 있고 이런 등등이 민주당의 조급증을 유발한 것 같아요. 그렇다면 명분이 떨어져 가고 있는 이 계엄 논란보다는 김건희 여사도 포함된 명태균 게이트를 다시 한번 부각시킴으로써 꺼져가는 지금 말하자면 국민 여론에 한번 불을 붙여보자라는 첫 번째 목적이 있는 것 같고 두 번째 목적은 혹여라도 탄핵이 인용될 경우 조기 대선할 텐데 이 특검법 하나 통과시켜놓으면 다른 선거운동 할 필요 없이 이거 하나로 우린 정권 먹는다라는 계산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정략적으로 접근하다 보니까 동의를 못 받는 거예요. 이거 국민의힘이 받을 것 같습니까? 그럼 또 최상목 대행 이거 거부권 행사하면 그때 또 탄핵한다고 할 건가요? 그런 측면에서 민주당의 정략적 의도이기 때문에 지금 검찰에서도 중앙지검에서 이첩에 수사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저는 뭐 의도가 불순하기 때문에 절대 이게 현실 정치에서는 힘을 받지 못할 것 같습니다. 최승준 의원께서는 의도가 불순하다 이런 말씀 주셨는데 최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의도가 불순한 게 여야가 똑같아요. 정말 의도가 불순한 게 여당이죠. 지금 여당이 지금 제가 이 자리니까 말씀드리는데 완전히 여당이 지금 중도층의 그 탄핵 찬반 그 여론을 모르고 완전 착시 현상에 빠져 있는 게 불순한 의도예요. 제가 볼 때는. 근데 명태균 특검 제가 볼 때는 이게 지금 야당으로서 이걸 하는 게 좋죠. 특검을 해서 어쨌든 다시 논란도 증폭시키고 거기 좀 얘기 나오는 게 그거잖아요.
이 뭐 가정사다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윤 대통령의 가정사. 이게 이제 김건희 여사를 연상시키는 얘기인데. 예. 그래서 어쨌든 가정사 문제 때문에 계엄이 선포된 게 아니겠는가. 그 말하자면 그게 이제 12월 3일 날 오전에 이제 조태영 원장이 김건희 여사한테 문자 답변 보낸 거. 12월 2일 날 밤에 이제 조태영 원장에게 김건희 여사 문자 왔던 거. 이것도 그렇게 유추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 유추죠. 주장이 유추. 나오고 있죠. 주장이 네, 나오고 네. 있단 말이죠. 문자를 인정을 한 거니까 문자 왔다라는 거고 답변한 것도 인정이 됐는데 문제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명태균 특검을 통해서 명태균의 그 여러 가지 인사 개입, 공천 개입 이런 걸 밝히면서 계엄의 하나의 원인이 아니었겠는가 밝히겠다는 건데 그럼 최재형 평론 말이 일리가 있어요. 여당이 받을 수가 없겠죠. 이게 거의 2달 갈 텐데 만약 인용되면 대선이 2달 있다 치러지는 거 아니에요. 그럼 계속 얘기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근데 저는 이것도 말이죠. 진실을 밝힌다는 의미에서 과감하게 할 수 있다고 전 봐요.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이미 선거에서 이게 쟁점이 아니에요. 제가 왜 그 지금 이 탄핵 반대 여론이 높아지고 국민의힘과 이 민주당의 지지가 비슷하다 보냐면 이미 국민들은요 조기 대선을 인식을 하고 상당수의 국민들이 일단 대통령과 국민을 분리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윤 대통령이 명태균과 그런데 개입했어도 별 지장 없다고요. 오히려 후보가 나와서 명태균의 개입 이런 걸 비판하고 반성하고 탄핵도 찬성 못한 걸 반성하고 이렇게 할 때 국민의힘이 제갈 길을 가는 겁니다. 여전히 그 우경화에 늪에 빠져가지고 원래 안 그랬어요 국민의힘이. 지난해 12월 16일 한동훈 대표가 사퇴하기 전부터 안 그랬다고요. 지금 그런 비판의 목소리 완전히 사라졌어요. 과거에 이재명 대표 민주당하고 비슷하게 했다고. 이걸 가지고 불쌍하다. 이거는 양쪽의 정책 속내는 아는 건데 결론적으로 이 특검은 성사되기 어려울 겁니다. 설령 합의가 된다 하더라도 합의도 안 되겠습니다만 예. 합의가 100% 안 되죠. 통과시킬 수 있죠. 통과돼도 최상목 대행이 당연히 거부하겠죠. 왜? 여야 합의가 안 됐으니까. 알겠습니다. 서정변호사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명태균 씨 측에서는 상당히 활발한 여론전을 또 펼치고 있습니다. 예, 잠재 대선 후보로 거론되는 인물들도 이제 거론하고 있는데 오세훈, 홍준표 시장은 터무니없다 이렇게 반응을 하고 있는데 적극적으로 이렇게 명태균 측도 명태균 특검법 거론되고 주장되는 배경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지금 이제 저는 이걸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겨냥했다기보다 오히려 이제 세 명을 겨냥한 것 같아요. 민주당에서 첫째가 바로 이제 오세훈 시장, 그다음에 홍준표 시장, 그다음에 이준석 의원 있잖아요. 이런 게 보수의 잠재적인 대권주자들을 타격을 가하자. 왜 명태균 씨 게이트로 이런 게 의도라고 저는 보이고요. 그런데 제가 내용을 면밀히 봐도 우리 태산 명동의 서일필, 태산 명동 엄청나게 요란한데 지새끼 한 마리 있잖아. 이걸 비유로 표현하면 태산 명동 명태일필. 태산이 막 엄청 올리는데 명태 한 마리 다야 이게 이렇게 보여. 이거 비유 표현입니다 한문으로. 그래서 사람의 이름으로 비유하는 건 좀 적절치는 않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럼 지로 그냥 서일필로 그대로 했습니다. 예. 서일필로. 근데요 문제는 이게 특검이 저는 안 맞는 게 특검이라는 거는 보충성이 있어야 돼. 검찰이나 경찰이 수사해봤는데 미진하다. 예. 이럴 때 이 지금 중앙지검으로 이첩했잖아요. 수사를 보지도 않았어. 그런데 바로 특검하지. 이거는 보충성에 전혀 안 맞고 우리나라가 세계 검찰, 경찰, 공처 수사기관이 아마 제일 많은 나라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그런데 틈만한 매일 특검. 그럼 기존의 수사기관들은 왜 예산들이가 그리고 유지합니까? 이렇게 특검 남발하면 안 돼요. 알겠습니다. 장인 변호사 궁금한 게 이런 겁니다. 네. 지금 명태균 특검법에 대해서 여론이 어떤지는 정확히 또 우리가 파악할 필요는 있겠습니다만 지금 나온 패널 분들도 그렇게 명태균 특검법에 적극적이지는 않거든요. 그렇다면 민주당에서 박주민 의원도 명태균 씨를 면회했다고 하니까 상당히 스모킹건이 있다. 큰 충격적인 내용이 있다라고 민주당에서 주장을 할 거라면 공개해버리면 될 텐데 공개를 안 하는 이유는 뭘까요? 저는 이미 나왔는데 수사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이 명태균 씨한테 전화를 합니다. 내가 김영선이를 좀 해주라고 했는데 말을 안 듣네 당에서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전에 윤석열 대통령 어떻게 했습니까? 국민들 앞에서 간담회 2시간 이상 동안 기자회견하면서 얘기했습니다. 나 그 당시에 공관위원장이 누군지도 몰랐다. 바빠서. 거짓말이었어요. 이게 왜 문제입니까? 대통령은 이런 식으로 정당에 공천에 개입할 수 있는 근거가 없거든요. 그리고 그 맥락이 어떻다고 지금 명태균 씨랑 강혜경 씨 등등이 이야기합니까? 여론조사를 계속 갖다 줘서 8,700만 원인가를 받아와야 되는데 그 돈을 못 받아오고 대신 공천장을 받아왔다라는 겁니다. 오늘은 또 국민의힘에서 관련해서 당무감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야, 이
김영선 의원이 명태균이란 사람이랑 굉장히 결탁돼 있는데 명태균은 계속해서 김건희 여사를 팔고 다닌단다. 김건희 여사 때문에 김영선 공천을 받았다고 한다더라. 이걸 이미 국민의힘은 당무감사 등을 통해서 또 총선 전에 점검하기도 했었습니다. 함구했죠. 알리지 않았어요. 이건 민주주의의 선거 자체를 부정하는 겁니다. 부정선거요. 부정선거랑 이것 중에 뭐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어둡게 하는 겁니까? 알겠습니다. 선거 이렇게 치러져서 되겠습니까? 네. 뭐 조기 대선 가능성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이제 헌법재판소에 선고가 내려지지는 않았지만 주목받는 인물은 한동훈 전 대표입니다. 최 교수님, 국민이 먼저입니다인가요? 책 제목이요? 국민이 먼저입니다. 네, 워낙 이게 보도가 많이 됐기 때문에 그렇죠. 네. 뭐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한동훈의 선택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한동훈 전 대표의 이 복귀 시도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요? 그런데 한동훈 대표가 지금쯤 이제 탄핵에 대한 자기 생각을 얘기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게 책으로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지금 이제 인용된 다음에 얘기하겠다 뭐 이런 얘기 같아요. 근데 지금 제가 잠깐 아까 언급했습니다만 국민의힘이 지금 너무 그 윤 대통령 비호에 아주 매몰돼 있어요.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뭐라고 했습니까? 어젠가요? 그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계엄은 과도했는데 계엄 해제 의결에 적인 표결에 참여할 수 없다. 그 당시. 그걸 형용모순이라고 그래요. 계엄이 과도하다는 얘기는 계엄이 잘못됐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여당 대표니까 말을 좀 순화한 거겠죠. 계엄이 무리했다는 얘기예요. 계엄이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잘못됐으면 당연히 계엄을 해제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러지 않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똑같은 상황이라 하더라도 그게 지금 국민의힘이 처한 아주 딜레마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럴 때는 정도를 보고 진실로 가야 돼요. 지금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다 설령 탄핵을 반대하는 보수 쪽 생각이나 중도층 생각도 중도층은 제가 볼 때 탄핵 찬성이 압도적으로 높은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이 상황 속에서 대통령이 무리하게 계엄을 한 걸 인정하는 거 아닌가요? 그럼 계엄을 무리하게 인정했고 계엄의 요건에 맞지 않고 그래서 위헌 위법 요구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제 와서 지금 뭡니까 그 야당이 그런 여러 가지 행태들에 대해서 그게 국가 비상사태에 해당한다라고 그 강변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 논리가 개발된 거예요. 처음에 그 논리가 없었어요. 도저히 개발을 시킬 논리가 없으니까 교범이 없다 보니까 그런 논리 개발한 거예요. 그리고 네. 윤 대통령이 한 게 내란 프레임 탄핵 공작 얘기를 개발한 건 윤 대통령 스스로 본인이고 다시 한동훈 얘기로 들어와서 네. 한동훈 대표와 전 대표가 나와서 국민의힘을 순화시켜야 돼요. 이렇게 하면 보수 망합니다. 보수 완전 지금 우측에 울트라로 몰리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대표가 그 중도 보수를 잠식하고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점점 영역을 뺏기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 자초하고 있는 거죠. 국민의힘은 말이죠.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찬성하고 잘못됐다고 얘기하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민 앞에 사죄하고 이렇게 하면 이길 수 있는 선거예요. 근데 못하고 제가 볼 때 이렇게 하면 절대로 집니다. 이렇게 간다면 전제입니다만. 네. 최병훈 교수는 어떻게 보는지 한동훈 전 대표의 복귀 시도 환영의 시작입니까? 갈등의 시작입니까? 조건이 하나 있어요. 원래 그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는 당에서 이제 계엄 이후에 탄핵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쫓겨난 것 아닙니까? 축출된 거잖아요. 그럼 사실은 이제 굉장히 순환의 시대였죠. 그러니까 제가 흔히 하는 표현대로 하면은 굉장히 장작이 비를 맞았습니다. 근데 장작이 다시 불을 지피려면은 충분히 건조시키고 말린 다음에 화력을 뽐내야 되는데 이게 제대로 마르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불 붙이려고 휘발유 뿌리면 큰 사고 납니다. 근데 한동훈 전 대표는 지금 말렸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본인이 불을 지피겠다고 한 것 같은데 근데 지금 최 교수님 말씀하는 것처럼 당이 굉장히 지금 말하자면 가운데서 우측으로 약간 지금 이동해 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의 탄핵이 되지 말아야 한다는 생각이 이렇게 팽배해 있는 상황에서 조기 대선이 가시화된다고 한동훈 전 대표에게 그럼 중도확장이라는 이름과 미명하에 쫙 갈 수 있을까요? 근데 이 중간 지점에 또 오세훈이라는 중도확장에 대한 또 가능성을 가진 사람이 예. 있어요. 대체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한동훈의 진입은 뭐 본인의 자유겠지만 과연 그것이 정말 본인이 의도한 대로 정말 마른 장작에 화력을 뽐내듯이 타오를 수 있을까? 저는 그 점은 약간 의문이 가요. 서 변호사는요? 일단 이게 책부터 저는요 국민이 먼저다 이거 문재인 대통령이 사람이 먼저다 하고 뭐가 다릅니까? 이거 표절 냄새가 나요. 이러면 이게 자기 생각이 있겠어요? 사람이 먼저다고 했잖아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 한동훈 우리가 육상 경기할 때 세계 신기록 세워도 이게 좀 빨리 출발하면 이게 부정이거든요. 근데 조금씩 빨라요. 서둘러요. 그때 총선 때 사퇴하고 나서도 한 타임 쉬었다가 나왔으면 이게 이런 일이 없잖아요. 바로 그냥 출마가 이래 됐죠. 이번에도요. 일단 이게 대통령 결과를 좀 보고 탄핵 인용 기각이나 만약에 탄핵이 인용됐다. 그러면 이게 우리가 이재명 대표 이길 사람이 없으면 당원이 찾을 거예요. 그때 넣어도 되거든요. 근데 이번에 딱 변론 종결할 때쯤에가 나오는 이것도 좀 빠르다 출발이 이 말씀 드리고
지금 넣으면요 확장성이 없어요. 사면 초과가 있어요. 한동훈에 우측으로 보수 쪽으로 확장을 하니까 김문수, 홍준표가 맡고 있어요. 예. 그다음에 중도로 가려니까 오세훈, 유승민이 저를 맡고 있다 봐요. 어디로 갈 데가 없어요. 그리고 중도가 한동훈 인정하겠습니까? 평생 검사하던 어떻게 보면 이게 윤석열 대통령 밑에서 아바타인데 아무리 지금 탄핵 찬성하고 윤 대통령 공격해도 중도가 인정 안 할 거다. 저는 확장성도 없고 보수 결집도 어렵다 봐요. 네. 자, 그래서 다른 또 주제가 있어가지고요. 자, 이게 또 상당히 오늘 주목받았습니다. 민주당 이야기인데요. 적극적인 이제 지금 우클릭 행보를 한다 이렇게 이제 평가 또 분석이 되는 것인데 정확하게 어떤 내용인지 조금 더 소개를 해주시면 네네. 좋을 것 같고 장 변호사님. 오늘 무슨 프로그램이었었나요? 어떤 대담에서 민주당은 중도 보수 정권이다라는 발언이 나와서 상당한 어제입니다. 예. 어제 있었던 일인데 자, 이 논란 어떻게 보시는지요? 일단 정확하게 이재명 대표가 발언한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앞으로 민주당은 중도 보수로 오른쪽을 맡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또 우리는 진보가 아니다. 사실 중도 보수 정도의 포지션을 실제로 갖고 있다. 진보 진영은 새롭게 구축돼야 된다라는 건데 실제로 우리나라의 정치 지형에서는 민주당이 진보, 국민의힘이 보수라고 하는데 지금 현실을 냉혹하게 봤을 때 국민의힘은 극우라고 보는 게 맞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요. 유럽 뭐 이런 국가들과 비교해 봤을 때 민주당의 정체성이 과연 진보의 가치를 담보하나라는 물음표는 있죠. 왜냐하면 저희가 서민 그리고 중산층 이야기를 하는데 정책적으로는 국민의힘과 뭐 정책 공약집 이런 거를 대선 때나 총선 때 비교해 보면 그 스펙트럼이 대단히 차별적이진 않습니다. 그리고 대단히 교집합이 많기도 하고요. 노동자 중심주의 그리고 노조 중심주의는 더 선명성을 내건 정당들이 있기도 하고요. 그럼 냉혹하게 이 정치적인 스펙트럼을 들여다봤을 때 이걸 다른 국가와도 견주어 보면 우리는 과연 중도 보수라고 하는 그 스탠스가 맞지 않겠냐. 그리고 저는 전략적인 발언의 내용도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 주셨을 때 되게 고개가 끄덕거려졌던 게 영토 확보를 하는 거예요. 정책적으로 표심을 두고. 그리고 저는 그게 나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네. 국민의 마음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중도층을 얻는 자가 승리하는 거고 이제 국민 선택을 받는 건데 지금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념으로 정치하는 거 아닙니다. 실용과 실리로 해야 되고 이재명 대표는 사실 지자체장을 하면서 그런 능력, 실력을 검증받았다는 자부심이 본인에겐 있는 정치인인 거죠. 그것을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행보로 읽혀집니다. 알겠습니다. 최 교수님은 어떻게 보시는지 이미 이제 이재명 대표의 모습을 보면서 대선 전에 들어갔다 이런 보도 기사 분석도 나오는데 중도 보수 정권을 거론하고 또 추경을 통과시킬 수 있다면 이 쿠폰인가요? 네. 화폐, 지역화폐죠. 네. 네네. 계획도 철회될 수도 있다. 네. 이런 것도 이제 내비치고 또 김경수 전 지사를 만난 데 이어서 또 주요 인물들 김부겸 전 총리, 임종석 전 비서실장 대체로 이제 이재명 대표께 쓴소리를 했던 비명계 인사들을 보는데 이런 행보들을 어떻게 보시는지. 이재명 대표의 대선 플랜이 착착 가동되고 있다고 생각해요. 일단 이제 우선 중도 보수 문제인데 잠깐 우리 장 변호사가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는 다 보수 정당들이에요. 원래 진보 정당은 정당 이론으로 보면 진보당, 과거의 민주노동당 이런 정당이 진보 정당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편의상 이제 진보 보수 이렇게 나눠진 거죠. 진영으로. 우리나라 이 좌파 우파라는 건 말이죠. 유럽의 그 경제적 이해관계에 근거한 그 좌파 우파도 아니에요. 그냥 극우예요. 그냥 반미냐 친미냐 반일이냐 친일이냐 반공이냐 반중이냐 이런 걸로 뭉쳐진 좌파 우파예요. 그래서 이 병적인 거거든요 지금. 근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중간지대가 존재하고 있는 거죠. 근데 제가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지금 국민의힘은 스스로가 오른쪽 끝으로 자꾸 스스로 파고 들어가고 있어요. 늪으로. 그러니까 당연히 서로 적대적인 이 정치 세력들이 그쪽으로 잠식해 들어가야죠. 쫓겨나가고 있는데 공격하는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거죠. 제가 볼 때 이재명 대표는 근데 오늘 요즘 내가 이재명 대표 그 전략을 보면서 역시 이 사람이 당하기가 쉽지 않겠다. 중도 보수는 하기 어려운 얘기예요. 중도 진보라고 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과감히 중도 보수라는 단어를 썼어요. 2012년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경제민주화예요. 경제민주화 똑같은 거예요. 감히 보수가 차용할 수 없는 의지였다고. 그건 전형적인 진보자 아젠다거든요. 과감히 차용했죠. 이겼잖아요. 총선 대선 다 이겼어요. 지금 이재명 대표가 당내에서 이념적인 거 정체성을 바꾸는 걸 왜 혼자 하냐는 비판이 있다 하더라도요. 그 목소리가 클 수가 없어요. 보수 잠식하겠다는데 어떡할 겁니까?
그래서 만약 보수에 지지 안 하면 그만인 것이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완전히 우경화를 스스로 자초하고 있고 알겠습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여러 비명기주자 만나고 말이죠. 아까 네. 지역화폐도 그렇고 그건 나름대로 잘하는 전략으로 저는 봅니다. 최수빈 의원 어떻게 보십니까? 이재명 대표의 우클릭 행보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또 공격하는 진정성이 있느냐라고 이제 공격하는 그런 반응도 나오긴 합니다만 이재명 대표의 행보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요? 이재명 대표의 행보를 보면은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뭐 잠시 입주한 세입자가 문패에 갈아달겠다고 지금 좀 행동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민주당의 강령제 1호가 그건 김대중 전 대통령부터예요. 우리는 서민대중과 중산층을 지향하는 정당이라고 강령 1호에 못을 박아놨습니다. 예. 서민대중과 중도 중산층을 대변하는 정당이 과연 보수일까요? 그럼 국민의힘이 1호 강령은 뭡니까? 우리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신봉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강령 바꿔야죠. 근데 그걸 안 바꾸고 표가 급하니까 대선 앞두고 오니까 우클릭 하겠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주 반도체 주 52시간 근무에 대해서는 처음에도 이렇게 우리가 적극적으로 생각해야 된다고 얘기하다가 갑자기 또 이거는 아니라고 또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일관성은 말을 계속 바꾸는 것 하나는 일관성이 있다. 그런 지적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이걸 뼈아프게 받아들여야죠. 이재명 대표의 진짜 리스크는 사법 리스크가 아니라 신뢰 리스크예요. 이제는 당의 정체성도 세입자가 지금 좌지우지하겠다? 이거는 지금 당의 오랜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가진 민주당 당원들이 보면은 가슴을 칠노리시죠. 네. 서준 변호사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아마 이게 이재명 대표가 뭐 내가 이게 중도 보수라더니 진짜 보수인 줄 알더라. 항상 이게 이재명 대표 말은 그대로 그 액면 그대로 믿으면 안 되고 말과 행동이 다릅니다. 근데 저는 이재명 대표가요 요즘 이게 위장 우클릭을 하고 있다 봐요. 뭐 상속세 개폐라든지 또는 이게 그 한미 동맹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게 또는 이게 25만 원도 보세요. 포기한다더니 또 뿌린다잖아요. 지역 앞에나. 따라서 이게 위장으로 우클릭을요 4번 하면요 우클릭 4번 하면 원래 자리입니다. 결국에 이재명 대표는 안 변합니다. 그렇게 본질이 바뀔 수는 없어요. 네. 근데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 이재명 대표의 그 일관성이 없다는 게 일관성이다. 그건 다 하더라고. 아주 짠 것 같아요. 보수 쪽에서. 그 말을 그냥 여당을 지적하는 것이고 네. 또 하나가 그러면 정책을 바꾸겠다는 거 아닙니까? 비판에 왔으니까. 그럼 바꾸면 바꾼다고 뭐라고 그러고 안 바꾸면 좌파라고 뭐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공급에 대한 공격인 거예요. 뭔가 지금 계급 경제 기반의 이해관계 기반에서 표를 받기 위해서 계급 투표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건 정책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지 너는 해도 안 할 것이라고 얘기하면 뭘 어떻게 합니까? 메시지를 봐야 되지 메신저를 공격하는 건 똑같은 거예요. 이건 지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꾸겠다는 거 아닙니까 자기가. 근데 그거 바꾸면 바꾼다고 뭐라고 하면 어떡하냐고. 네. 그래서 근데 저는 진짜 바꾸면 안 뭐라죠. 아니 근데 알 수 없죠. 위장을 하니까. 무조건 저 사람은 속일 것이다. 물론 이재명 대표 신뢰 많이 잃었어요. 말도 많이 바꿨고. 뭐 여당은 안 그렇습니까? 마찬가지인데 그걸 객관적으로 평가를 해야죠. 그렇게 무조건 저 사람은 속일 것이다 라고 전제한다면 정치 이야기 하나도 없어요. 제가 원론적인 지적을 하는 겁니다. 네. 자, 여러분들 또 열띤 토론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KBS 열린 토론 이것으로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분 토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KBS 열린 토론 배종찬이었습니다.